금융위원장께서 금융개혁의 성과 및 향후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하시겠는데요. 앞쪽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무엇보다 제12회 서울경제 금융전략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이종환 부회장님 그리고 서울경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요즘에 제일 아마 우리나라에서 바쁘실 두 분도 오셨습니다. 김한표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대우조선 때문에 가슴이 더 시꺼멓게 탄 저보다도 더 어려우셨던 분이 우리 거제 경제를 살리고자 앞장서셨던 김한표 의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병두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졸리고 힘들 때 민병두 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하면은 바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을 합니다. 정말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소리를 저희에게 항상 제안하시고 질의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이 두 존경한 의원님까지 오신 자리에 서게 됨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금융을 좌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종환 부회장님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 대선 주자가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 안 남은 금융위원장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2015년 4월 23일 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경제 금융전략 포럼에 섰습니다. 제가 3월 14일 날 금융위원장에 부임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금융인들이 모두 모여 있는 첫 자리였을 겁니다. 그 첫 자리에서 그때는 특별 강연은 아니었는데 그때 발제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제가 금융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이제 아마 이렇게 금융인들 여러분께 앞에 서게 되는 많은 금융인들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자리 또한 이 서울경제 금융전략 포럼에서 서게 되는 것도 큰 의의가 있고 세 번이나 똑같은 주제로 일관되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 서기가 부담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종환 부회장님께서 특별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특별 강연이다.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오늘 다시 여러분께 섰습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제가 금융위원장으로서 있었던 이런 과정에서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개혁입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에 부임하게 된 배경도 그리고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도 결국 금융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였습니다. 금융개혁의 목표는 당연히 경쟁과 혁신을 우리 금융산업에 불러넣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부가가치가 항상 5%대에 머물러야 하는가? 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아주 좋게 봐서 IMD 경쟁력으로 볼 때 왜 37위여야 하는가? 심지어 우간다보다 못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평생 금융을 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 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기회가 주지 않고 저는 민간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간에 가 있는 금융의 모습은 제가 행정을 하고 있었을 때 기대했던 금융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민간의 경험이 제게는 금융개혁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소속돼 있던 금융회사의 지점에 갔더니 지점 직원이 제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봐야 되는 메일이 200개가 도착해 있습니다. 자, 200개가 도착되어 있는 메일에 그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그저 금융기관 직원들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라고 수도 없는 문서를 내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점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점에 내렸겠죠. 그 200개 중에 몇 개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지점 직원들한테 와서 닿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걸 읽어볼 수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당국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저 본점에 있는 경영진들 그리고 금융당국에 앉아있는 관리자들 이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금융당국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 금융당국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금융규제가 바뀌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금융규제를 바꾸고 금융감독을 바꾸고 그리고 금융회사의 현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금융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금융규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3단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법령을 고치고 그림자 규제를 바꾸고 그리고 저희가 소위 우회 규제라고 하는 협회의 자율 규제를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법령 규제나 그림자 규제나 특히 그림자 규제에서는 약 700건에 달하는 그림자 규제를 50건으로 줄였습니다만은 이러한 규제가 많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규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당국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산업, 금융회사들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 별로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은 여전히 시장을 걱정하고 금융회사의 직원들의 행태를 걱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규제를 접근해야 하는 그런 달라진 모습이어야 된다. 첫 번째, 금융당국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금융권도 달라져야 됩니다. 규제를 보는 금융권도 달라져야 합니다. 즉, 규제 개혁의 가장 수요자이면서 가장 반대자는 금융인들입니다. 금융회사입니다. 사실 왜 규제를 못 푸느냐? 서로 업권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혹은 자기 회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규제 개혁을 반대를 합니다. 많은 부분 여러분들 그것이 공무원들 혹은 금융당국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규제가 없어도 저희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규제를 없애지 않는 걸까? 반 정도는 금융권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없애지 않으면,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규제는 아무리 또 줄여도 또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규제를 보는 금융당국과 금융인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금융당국, 금융감독. 참 금융감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금융감독원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자문을 해줘라, 컨설팅을 해줘라. 적발이 아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없앴습니다. 문답서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중심으로 해서 2015년에 108회 정도 했다고, 컨설팅 검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컨설팅 작년에 200회 정도를 컨설팅 검사로 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525건에서 213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1, 2년 사이에 금융개혁한다고 주장하고 금방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이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달라진 금융감독, 이것이 적어도 한 3, 4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장 점검입니다. 금융개혁을 하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장 점검만을 만들고 지금까지 1,600개 정도의 금융회사를 방문했고
약 한 5천여 건의 건의를 받아서 2천여 건의 건의는 해소를 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15년 동안 10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단 2년 동안 1,139건의 비조치의견서가 발부가 됐습니다. 즉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그것이 해당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 통합 검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규제 민원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포탈에 가시면은 비조치의견서 혹은 질의한 거 혹은 법령 해석한 게 어느 단계, 검토 단계에 가 있습니까? 신청 단계에 가 있습니까? 혹은 해석을 완료했습니까? 하는 진행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있었으며 어떤 비조치 의견서가 있었는지 그것을 다 전부 정보 검색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앉아서요, 금융위원장이 앉아서 우리 사무관들 일을 어떻게 하는 거 이것만 들어가 보면 얘가 몇 건이 밀려 있구나, 얘는 지금 한 건도 잔고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사무관들 일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게끔 검색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금융당국이 무슨 해석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그걸 찾아보시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저 금융당국에 물어보기 어렵다, 물어보면 뭐 회신을 반려한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이게 자꾸 제가 거꾸로 넘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일관성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일관성 있게 가계부채는 딱 한 가지 정의로 저희는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즉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서 갚아나가자. 그것이 가계부채의 관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1344조. 물론 가계부채는 우리 국가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국가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금융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총량 관리를 한다, LTV를 DTI를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몫은 누구의 몫이냐? 저는 금융회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량, 우리가 가계부채가 왜 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2015년 들어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이 2012년, 13년 굉장히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혹은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즉 사금융이 공금융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규제 완화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리적인 요인이 컸었죠. DTI나 LTV 풀렸던 것, 또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일부 요인이 됐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저금리는 금리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2015, 16과 달리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규제 완화, DTI, LTV를 갖다가 우리가 바꾸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있듯이 우리는 고정금리, 그다음에 분할 상환이라는 이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들이 전 업권에 이제 장착이 됐습니다. 일관되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가계부채는 총량에 있어서 증가율에 있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올해 중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일관되게 가계부채의 관리에 있어서 일관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일관되게 가져가야 하고, 이제 금융회사는 이 원칙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경영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더라도 금융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안심전환대출이라고 2015년에 대대적인
정말 금융행정의 역사상 이렇게 국민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다라는 안심전환대출을 해서 32조를 갖다가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바꿨습니다. 자, 지금 저 옆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의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2012년에 고정금리의 비중이 14%였는데 지금 43%입니다. 저희가 목표도 올렸습니다. 45%까지 올렸습니다. 분할상환 지금 현재 45%까지 분할상환이 됐습니다. 이것이 금년 목표는 55%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가게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리스크는 이제 누가 져야 합니까? 금융회사들이 져야 합니다. 왜냐?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고, 즉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금융회사의 리스크입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리스크 관리 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 건설업체들이 다 부도날 지경이다. 자, 중도금 대출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사분기, 즉 작년 1사분기에 총 금융권 전체로 13조가 나갔습니다. 1사분기만. 2015년, 13년, 14년에 약 한 7.6조, 그러니까 한 8조 정도 나왔습니다. 8조가 얼마까지 늘었었느냐면 13조 2천억까지 늘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었습니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중도금 대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건 우리나라 집단대출 다 막히고 이 건설 경기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금년 1사분기 중에 나간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은 9.6조입니다. 즉 10조가 나갔습니다. 2014년, 13년, 14년에 비해서 그때 8조에 비해서 지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비성장성의 상황에 13조, 이것보다 3조가 줄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다 부도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금융회사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국가경제 리스크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리스크라고 인식해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치로서 간직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느냐? 저는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일, 이것은 이제 아주 다른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외환위기 때 했던 기업 구조조정하고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들이 시장성 채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융회사 가지고서는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가 없을 만큼 시장성 부채들의 관리나 혹은 그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방향을 보면은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정부 주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그저 채권단은 정부에서 주는 공식에 의해서 채무를 조정해주고 또 혹은 인수자를 찾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제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손을 떼야 되겠다. 채권단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채권단이 중심의 워크아웃을 하고자 했던 것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모여서 은행들이 워크아웃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주로 이루어졌던 게 2000년대 들어서 이후의 일입니다. 자, 이제 워크아웃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작동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시중은행들이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족법상 시중은행들이 나가려고 하면은 나는 팔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고 나가고요. 그러면 결국 누구만 남느냐? 산수은만 남습니다. 산수은.
국채은행만 남습니다. 국채은행만 가진 구조조정은 너무나 큰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혈세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세 번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 대우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진해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대상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서울경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은 서울경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한진해운이 정리됐을 때는 왜 한진해운을 금융의 논리만 가지고 정리했느냐 말씀해 주셨고, 대우조선을 할 때는 분명히 대우조선을 살려야 된다라고 한 방향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이면 왜 죽였냐고 그러고 살리면 왜 살리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는 구조조정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구조조정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확대를 시켜서 각각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만든 것이 시장 중심으로 해보자. 즉 자본시장, PEF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P플랜이라고 하는 법원의 신속한 법정관리, 이 방식을 만들어보자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PEF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채권은행들이 팔아라, 팔면 그러면 PEF들이 사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하자, 소위 말해서 미국식 방식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자, 먼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해서 어느 기업이 대상인지를 선정하자. 두 번째, 왜 안 팔리냐면요, 왜 채권은행들이 왜 부실기업을 쥐고서 워크아웃 이외에 시장에 내다 파는 걸 싫어하느냐면요,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에 팔아, 그것을 나중에 나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는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 하고 그 채권이, 그 기업이 얼마의 가격인지를 조정해주고 중재해주고 평가를 해주자.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자. 세 번째, 그걸 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PEF들처럼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조금 더 얹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기업을 사서 그것을 리스트럭처링해서 아주 부가가치 높은 그것을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느냐. 즉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펀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한 8조 정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은행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국채은행은 이제 구조조정의 주체가 아니라 시장을 조종하는 사람들로서 존재하고자, 이렇게 바뀌고자 합니다. P플랜, 여러분 법정관리라고 해서 P플랜에 대해서 이번에 대우조선을 하면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P플랜이 굉장히 가보지 않은 길이고 불확실성이 많고 이거 가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시장에 주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P플랜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P플랜은 저희가 2016년에 법을 고쳐서 채무자회생법에 P플랜이 작동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법원과 협의를 해서 회생법을 만들어가지고 올해 회생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P플랜이라는 것은 워크아웃이 신속히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과 법정관리의 강한 기속력,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미국의 챕터 11보다 조금 약한 정도의 제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기업 구조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산수운이 그렇다고 손을 다 떼지는 못할 겁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규모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이해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자율적 구조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P플랜에 의해서 강한 기속력을 가지고서 그것이, 즉 원칙에 따라 처리, P플랜 혹은 통상의 법정관리를 정리하는 방식, 이것이 큰 기업들이 움직이는 구조조정의 방향일 것입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저는 PEF를 활용한 자본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트랙에 의한 이런 구조조정이 우리 시장에 안착이 되면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공감대의 형성 문제, 책임의 문제, 그리고 특혜 논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없이 우리가 세상을 돕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서민금융이야말로 정부가 제일 잘해야 하고 또 저희가 제일 잘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서민금융에 대해서 그동안 2년 동안 한 것 중에서 그나마 저희가 내놓을 것으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 서민금융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모든 서민금융기구를 한 곳으로 모으고 그리고 전국에 35개의 그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최근 들어서 35번째로 저희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 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서민금융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한 100개는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어느 서민 통합지원센터를 가더라도 상담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키면 우리 서민금융에서 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중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와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금융에서의 제일 문제는 뭡니까? 금리가 단층적에 있다는 겁니다. 은행은 5 내지 6% 이하의 금리만을 취급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20% 이상대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가야 한다는 문제였습니다. 처음 와서 은행장님들께 중금리 대출을 하십시다. 은행도 이제 중금리 대출을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중금리 대출을 키우려고 했습니다만 은행들이 우리가 고리대금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중금리를 합니까? 그러고서 그렇게 나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사익돌 대출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우리 최종구 행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서울보증보험 계실 때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을 저희가 2조 원까지 늘렸습니다만 이 중금리 대출이 나온다, 인터넷 전문행이 나온다, 이 두 사실만으로 해서 중금리 시장이 재작년에 비해서 2배가 컸습니다. 즉 은행, 여전사 이런 데를 통해서 10%대의 중금리가 무려 1조 가까이 스스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중금리 시장을 만들어주는 일, 이것이 우리나라 서민들을 고금리의 대부업체, 고금리의 사금융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키우는 것이 또 우리 금융인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핀테크 산업은 이제 생태계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이 층이 얇고 그리고 충분한 수요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수요를 만들어주고 시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금융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행스럽게 각 은행에서 랩을 만들고 이 랩에서 핀테크 업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키워내신 업체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즉 수요를 창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수요의 창출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또 카카오뱅크 여기뿐만 아니라 이 두 은행의 등장으로 인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은행들의 모바일 뱅킹 이런 쪽에서 핀테크 업체들을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늦었지만 우리가 핀테크 육성을 시작한 지는 비록 2년밖에 안 됐지만 충분히 저는 영국이나 중국과 같이 핀테크가 앞서 있는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저희가 2015년 6월 달에 인가 방침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은행들의 많은 계시는 전문가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저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니 기존의 은행들이 다 모바일 뱅킹이 이미 다 앞서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손안에서 PC에서 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한다고 되겠습니까? 라는 충고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민간에 가보니까요, 이건 모바일 뱅킹이냐 온라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은행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5,000명, 점포가 1,000개, 매년 판관비가 7%씩 늘어나는 은행들, 이 은행들이 250명, 점포도 하나도 없고 부실채권도 하나도 없는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겨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기업금융이 아니라 소매금융에서 저는 기존 은행들이 크게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뱅크 2주 만에 20만 명이 계좌를 열었습니다. 1년 하리라고 생각했던 여수신에게 절반을 2주 만에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경쟁력입니다. 혁신도 혁신이지만 저효율의 비용 구조로 왜 고객들이 인터넷 은행을 찾아가겠습니까? 이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을 위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바뀔 것입니다. P2P도 달라져야 하고요. 저축은행도 달라져야 하고요. 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카드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담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 자,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권사들도 이제 걱정하셔야 됩니다. 자산운용을 외부 소싱에 의해서 정말 고도화된 뭐 AI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운영 방법을 통해서 외부 용역을 맡기고 그것에 의해서 자산운용을 아마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저비용 구조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증권업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경쟁을 넘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시게 되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였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금융인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혁신, 저희가 얘기 안 해도, 금융당국이 걱정 안 해도 훨씬 빠른 속도로 찾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정부 또한 융합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몇 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신용정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부 거기에 대한 R&D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야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하나 푸는데 항상 4개 부처가 모여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진전을 이루어서 빅데이터를 더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 또한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된 사고를 하고 또 통합된 그런 노력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일, 저는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도 앞으로 많은 경로를 통해서 금융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건의해 주시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라는 일,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꼭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못 채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주의 문화가 우리 금융권에 도입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어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현하고 뭐 이런 것이 경쟁을 일으키고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응할 우리 기존 금융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냐,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성과주의 문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낮게
대우하자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을 해고하자는 취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잘하는 사람은 대우해 주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우리 금융권, 우리 정말 가장 우수한 인력이 있는 금융권에 도입이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왜 어려운지를 모르겠습니다. 금융공기업에 간신히 도입해 놓고 민간 부분에 기다렸습니다. 민간 부분도 이제 이런 것의 경쟁에 나서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아직도 요연한 것 같습니다. 또 뭐 얘기에 따라서는 뭐 아예 명제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부가가치 5%를 넘을 수 없고 여전히 우간다보다 뒤진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잘하는 사람은 대우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문화, 이것이 만들어져야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금융산업의 생산성이 바뀌고 금융산업의 효율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빠른 시일 내 혹여 작은 핑계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성과연봉제, 성과주의 문화가 100% 도입된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기존 금융권들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공감대를 노사 간에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겪어본 노조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개혁 사항들이 많이 입법이 지연됐습니다. 우리 김한표 의원님이나 민병도 의원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거 빨리 풀어라라고 두 분 다 똑같이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한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개인의 생각과 당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감사원에서 한 200여 개의 금융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한 100개 가까이 안 됐다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100개의 대부분은 뭐냐?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 제가 잘 드는 예인데 영국에 있으면서 대사관에서 영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정리해서 한국의 본회에 대해서 그거를 매년 봤습니다. 또 미국 것도 참고 삼아 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한국의 경제정책, 그 다음에 경제정책 운영 방향이나 미국의 운영 방향이나 똑같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아주 어젠다도 똑같고 해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문제도 알고 있고 해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누가 먼저 그 해법을 이행하는 능력을 갖추느냐, 어느 나라가 그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느냐에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와 가르는 것입니다. 크라우딩 펀딩을 도입해서 지금 163개 기업이 250억 원가량을 모았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에게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크라우딩 펀딩 법을 갖다가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아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터넷 전문은행 더 이상 내년부터는 영업이 어려울 겁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어젠다가 세팅이 돼 있고 그에 대한 해법을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이 해법을 빨리 시장에 발현시키고 시장에 작동이 되게 하고 그것을 입법을 통해서 혹은 행정을 통해서 실현을 시키느냐, 이 능력이 결국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 경쟁력이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과 함께 다시 우리나라의 복구가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도 이제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자본시장도 우리 거래소가 완전히 경쟁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고서 이제 자본시장의 운영자가 다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법들도 통과됐으면 좋겠다. 초대형 IB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에 여러 가지 기능을 새로 추가하는 것, 이거 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융개혁 과제들이 시장에 출현될 수 있는 일, 이것이 제가 못다한 일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또
충분하게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금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둠이 시간에 비로소 눈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낙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판단컨대는 이제 서서히 회복을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 큰 기도안의 긴 어두움과 함께 또 국가 시스템이 멈춰 서는 그 어려움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뀐과 함께 우리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또 우리 경제가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의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는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을 안고 또 공직을 제 금융위원장의 일을 마무리 짓게 돼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희망을 준비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다시는 이렇게 많은 금융인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드릴 이것은 아마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 저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금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개혁이란 우리 금융산업을 우리 국가경제의 동력으로 자리 잡게 하자는 노력입니다. 그 마무리 또 그 보완을 여러분께 온전히 남겨드리고 저는 마무리 짓까 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종용 위원장님의 특별 연설 잘 들었는데요. 잠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요. 11번 테이블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이름과 함께 소속을 말씀하신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롯데카드에 근무 중인 장성철 과장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도 한 금융업에서 한 10년 동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금융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덕분인지 오늘 특별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다양한 어떤 규제 개혁, 금융 개혁 덕분에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들이 과연 지금 대선 정국을 맞이해서 차기 정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혹은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 강연은 질문이 없는 줄 알고 내려갔는데 특별히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든 간에 우리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된다. 국가 경쟁력보다 훨씬 뒤져져 있는 금융 경쟁력이 이제 앞서서 국가 경제를 끌어야 한다 하는 것은 어느 정부나 다 희구하는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십니까? 금융강국을 이루겠다는 꿈. 뭐 다른 개혁들도 마찬가지죠. 뭐 공공 부분의 개혁, 노동 부분의 개혁, 이런 부분들도 역시 어떤 포장으로 또 어떤 그 여론을 모아서 다음 정부가 새로운 리더십이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원했던 그러한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여전히 과연 이것이 금융당국의 구호만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진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는 끊임없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음 정부에도 당연히 계속돼야 하고 그런 계속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받쳐주시는 여론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신 그런 과제들에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좋은 방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금융개혁 이것이 언제 완성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지속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서울 경제를 통해서 이 포럼을 통해서 논의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 테이블 37번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특별한데 한 번만 하시죠. 특별하게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이수호 과장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 초기에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기업은행을 포함한 많은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순위를 매겨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간다보다 못하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IMD가 평가한 30위권 이 수치화하자면 그 정도의 경쟁력이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크게 무리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 그거는 각 분야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규제를 했고 불필요한 간섭을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그저 현실에 안주해서 무사한 일과 보신주의에 급급했습니다. 국민들은, 사회는, 금융회사는 오로지 유틸리티입니다. 공짜여야 됩니다. 금융이 산업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물 경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돈만 대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금융에 대해서 뭔가 후순위로 두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을 이 지경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이제는 금융인들은 혁신을 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은 우리가 감독이 아니라 심판이구나라는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국민들은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금융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삼자가 모여서 점차 발전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30위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 GDP 기준으로 10위권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금융개혁을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금융개혁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지향하고자 했던 경쟁과 혁신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별 연설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임종용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